김현정의 뉴스 쇼. 이게 기적인지 과학인지 얼떨떨하다. 태국 네이비실의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요,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달 23일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고립이 됐던 13명의 태국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 어젯밤 18일 만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생환입니다. 그 생환이 더 기쁜 건요, 온 세계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구해냈기 때문이죠. 오늘 2부에서 그 태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국 소년들의 무사 귀환을 기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건 우리의 세월호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장은요,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신은 배를 먼저 빠져나왔죠. 반면 태국의 25 축구 코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다 나눠 먹이고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자신은 열흘을 굶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되는 길을 자처했습니다. 이 기적의 동굴 드라마를 보면서 국가가 위기 시에 어른이라면 어때야 하는지, 국가라면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창군 이래 첫 기무사 독립수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전국에서 위수령 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그 문건에 대해서 독립수사단 꾸려서 수사해라,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예요. 명칭도 낯선 독립수사단, 이게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기무사와 관련한 포괄적 수사를 하게 되는 만큼 비기무사, 비육군 출신의 군 검사들로 짜여질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네요. 민간 검사는 아니고 군대 내부 검사긴 그렇죠. 한데 국방부 장관의 통솔도 받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단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요? 기무사는 위수령 검토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또 대선 개입, 댓글 공작 등의 문제도 일으킨 바가 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첩 작업을 하고 있는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올가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촛불 전국 때 또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국방부가 계엄 선포 요건 완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말에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 혼란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엄 선포 시기에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때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잇따를 즈음인데 군은 역시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기무사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기무사 TF,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5월에 꾸려져서 지금 활동 중이었어요. 개혁 TF에서는 어떤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었는지 잠시 후에 여기 개혁 TF 위원장 첫 방송 출연입니다. 만나보시죠. 다음 포인트요. 네, 태국 동굴소년 전원 구조됐죠? 정말 뭉클해요. 맞습니다. 네. 이 태국 그 동굴에 갇혔던 축구단, 그 이름이 무빠. 이 우리말로는 야생 멧돼지거든요. 그 기백으로 모두 좁고 캄캄했던 동굴을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죠. 고립 18일 만에 어린 선수들 12명과 코치 1명이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인데 이 생還소식에 태국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이게 40여 명의 태국 네이비실 잠수대원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동굴 구조 전문가 50여 명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25살의 코치는 먹을 거는 모두 소년들에게 미루고 생존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동굴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네요. 초반에 그 언론에서 코치가 먼저 구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 한 분도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셨는데 그 오보랍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코치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2부에 태국 연결할게요. 다음 포인트 보죠. 다시 시작된 전두환 재판입니다.
다시 시작된 전두환 재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혐의로? 이번에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물어붙였던 것이죠.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 전두환 씨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이후 본재판이 시작되면 전 씨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군 기무사령부가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특별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창군 이래 군안에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는 거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이 기무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 기회에 아예 해체해버리자 이런 목소리도 높고요. 아니다, 해체까지는 아니다. 잘 고쳐서 살려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무사개혁위원회, 지난 5월부터 꾸려져서 활동해오고 있던 이 기무사개혁 TF에서는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사실 수차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로 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처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장영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이게 네. 출범한 게 5월 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활동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 첫 개혁안 발표일을 7월 19일로 잡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거의 막바지 네. 단계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정리 단계였었는데 예. 예기치 않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돼서 예. 과연 그런 결론이 의미가 얼마나 있겠는가를 내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막바지 단계였는데 네네. 이 계엄령 문건안이 터지면서 다시 미정이 됐군요. 이 개혁안 발표일이. 아마도 내일 결론을 낸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은 예. 어떻게 하면은 군 내부에 부정적으로 만연돼 있는 특권 의식을 뿌리 뽑을 수 있겠는가, 기무 요원들의.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십 년 되어 오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개혁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군사 반란이 음모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몰랐던 상태에서 논의를 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예.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으로 이게 되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게 된 거죠. 그러네요.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개혁안의 결론을 낸다는 게 지금 무색해진 그렇습니다. 상황.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 계엄령 문건 보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광주에서 1980년도 양민학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보다 아마 수십 배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거거든요.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저희들은 충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니, 근데 이제 기무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상정한 전제로 한 네네. 폭도 수준이 될 경우에 한해서 발령하려는 검토 계획이었을 뿐이다. 아니, 검토도 못하냐? 아니. 이런 얘기하는데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치안 문제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무사가 먼저 기획을 해서 예. 과잉 충성을 과연 했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차원이나 그 윗선에서 야 이거 한번 기획해 봐라 예. 했는 것인지 아직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군대가 경찰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예. 자기네들이 치안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옵니까? 예. 치안을 담당하는 1차적인 임무는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과 그렇죠. 단 한 번 상의도 없이 계엄을 검토했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 틀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 순서가 맞으려면 경찰에서 경찰로서는 도대체가 이게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 예. 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있었으면 뭐가 앞뒤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군이 나섭니까? 이것은 과거의 관행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는 군 의식.
예. 이런 게 놀라운 거죠. 게다가 지금 어제 새롭게 드러난 게 뭐냐면요. 2017년 3월에 만들어진 문건 말고 네. 그 전에 11월에 이미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됐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블릿 PC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게 10월 24일, 촛불 집회가 29일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검토했다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이렇게 보면 예. 이 정권들이 민주적인 정권 교체라고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는 헛된 꿈이 있었더라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 예. 이게 헛된 소문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꿈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큰 범죄를 과감하게 아하. 지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일종의 이제 쿠데타 같은 거를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 같은 것을 꿈꿨던 거 아닌가. 그 당시 그런 소문들 돌았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신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은. 네네. 혹시 지금 나온 3월 문건, 11월 문건 이거 말고 다른 문건 존재 같은 거 흔적 못 발견하셨어요? 저희들은 그런 문건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발견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것들이 허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건 아니었고 개혁의 방안만을 논의하는 TF였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문건 같은 거는 이제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인데.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기무사에 깊숙이 들어가서 개혁안을 논의하신 분으로서 다른 문건의 존재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군 부대, 탱크가 몇 대가 어디로 가고 그렇죠. 특수부대가 어디를 가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했으면 청와대죠. 기무사는 특수 성격이 있는 걸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청와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 보안, 군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예.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 아니겠어요? 직보를 하는 곳이죠, 직보를.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늘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입장이었죠.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일 것이다. 대통령 최하 안보 책임 집단, 그 비서실장이나 그 아래에 안보 관계자들이 충분히 함께 논의했을 수 있죠. 그럼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의 개입이 최소 있었을 것이다. 제가 이름은 대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예. 이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독립수사단 꾸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네.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육군 배제, 기무사 배제, 심지어 국방부 장관까지 배제한 독립군수사단. 이 결정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적절한 결단이셨다고 보이고 그 문건이 지금 3월 달인가 언제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 엄청난 문제인데 그러한 건 좀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 같아요. 국방부에서 이미 계엄 문건의 존재에 대해 3월에 알았는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왜 그때 더 깊이 수사하지 않았는가? 공개하지 그런 생각을 왜 않았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국방부 장관의 어떤 판단이 좀 틀렸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는 그때 문건이 보고가 됐다면 예. 당연히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왜 수사 의뢰를 안 했을까? 그 대목은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장관도 일단은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기무사 개혁 TF 장영달 위원장 여러분 지금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계엄 문건이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다시 시작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서 거의 지금 완성해놓은 상태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어요? 지금 이 기무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각 사로 즉 솥불 뽑자고 이 소를 죽일 수는 없는 이런 문제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해체를 하자는 안까지 지금 해체를 하면 다른 기구가 또 생겨야 돼요.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65만이나 있는데 예, 예. 그 군대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는 보안과 방첩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예, 예. 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는 방법은 아니다. 그 해체하면 다른 기구가 또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는 예. 이건 한번 위원회에서 제기는 됐으나 충분히 토론은 안 된 부분인데 예. 국회가 한번 논의할 만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보훈 관계는 보훈처 장관이 다 관할을 하고 예. 국회 감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군 보안 방첩 문제도 국군 정보사령부, 아니 국군 정보처 음흠. 이러한 것들이 법적 기구로 만들어지고 예, 예.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 임무를 지고 그리고 국회 감시를 받는 방법.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뭐 정치 개입이다 뭐 이런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임무받고 있는 것은 지금 기무사를 어떻게 하면 이 피해가 없는 기무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를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거죠. 해체하면 다른 기구를 어차피 또 만들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것도 방법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기무사랑 간판 내리고 새로운 네. 조직으로 새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사 결과를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죠. 그게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건데 이게 기무사가 아예 위에서는 지시도 없었는데 기획을 미리 해서 보고나 하고 말이지 예. 하라는 보안 방첩을 안 했구나. 예. 그러면 국민들이 아이고 지금 가지고 되겠는가? 아무 군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장윤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일명 기무사 TF의 장영달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국 소식 예, 듣고 그러게요. 뭉클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을 보니까 예. 구조한 영웅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예. 또 언론의 접근도 차단하고 다 구조될 때까지. 네, 다 구조될 때까지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통제하면서 네.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다 구해낸 다음에 딱 공개. 근데 태국이 우리보다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했는데 우리는 그 생각했었는데 이번 대처하는 거 보니까요. 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배워요. 논문 네. 주제 같아요. 이번에 태국 네, 구조 맞습니다. 상황. 잠시 후에 현장 갔다 오신 교민 만나서 조금 더 생생한 얘기 들어보고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아주 특별한 증거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작성한 자수서였습니다. 예. 이학수 전 부회장의 뇌물 고백,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학수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희의 그림자, 삼성그룹 2인자 이렇게 불린 인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자수서 내용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이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 건프에 우리 돈으로 약 67억 원을 지급했거든요. 67억 원이나. 이거는 사실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법률회사가 바로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 소송하는 그 의뢰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BBK 투자금이 다스가 투자했다가 다시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김석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이전 대통령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MB의 의뢰 소송비 대신 내준 거 맞아요라고 네, 그렇죠. 한마디로 자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이유를 이게 또 주목이 되는데 이건희 회장 사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이 전 회장은 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인 2009년 12월 여러 명도 아니고 딱 한 명 단독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희 회장의 그림자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나요? 첫 번째 행간은 2% 부족하다입니다.
2%가 부족해요, 아직? 네. 이전 부회장의 자백. 이 돈을 준 사람의 자백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이건희 전 회장을 대신해서 돈을 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가 가는 증거가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뭐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지금 말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전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만났다. 예. 내가 직접 돈을 전달해줬다. 이런 만약에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번 재판은. 그런데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나 이러이러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줬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 받은 사람이 나 그런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런 네. 돈인지 전혀 몰랐는데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껴있을 경우에 게다가 난 대납해줬는지도 몰랐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배달 심부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김석한 변호사가 끼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 요약을 해보면 김 변호사가 이전 부회장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전 대통령과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만났는데 예. 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사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돈을 줬다. 이게 바로 자소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요 이럴 수 있다는 지금 거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의 구멍이 있다. 네. 배달 사고가 났든 뭐든 난 잘 그렇습니다. 모른다. 사실 어제 자수서 나왔다는 얘기 저는 듣고선 이거 끝났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아니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김백준만 무너뜨리면 돼입니다. 김백준 MB의 집사? 네. 만약 이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치죠. 예. 그럼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두 명이 있잖아요. 끼어 있는 사람들. 지금 김석한 변호사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 한 명 그 자리에 동석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석한 변호사는 미국 국적이에요. 검찰이 그렇게 소환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와요. 앞으로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백준 기획관. 예, 김백준 전 기획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 전 기획관의 진술만 무너뜨리면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돈 주면서 계좌 이체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돈은 준 흔적 안 남기잖아요. 안 남기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기획관이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백준 한 명만 무너뜨리면 나 몰라 라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김석한 변호사는 어차피 미국 사람. 예. 못 불러. 이거 알고. 그렇죠. 김백준 기획관이 치매다.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저 사람 말 신뢰성 없어. 신빙성 떨어져. 그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지금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삼성 뇌물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검찰. 건데요. 지금 삼성 뇌물 입증, 그냥 삼성 뇌물 하나 입증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 뇌물에 예.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일개 회사에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삼성한테 뇌물 달라고 했겠어요. 그 회사가 자기 거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스. 아무리 이상원 회장 형 거라 하더라도 삼성한테 뇌물까지 달라고 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비 대납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많은 진술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주식 명부상 이 전 대통령 이름은 없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것들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사실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 뇌물 하나 입증을 하면은 다스, BBK 그리고 이건희 회장 사면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쭈르륵 연결된다는 고리로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제 자수서가 중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속보 하나가 들어왔네요. 미국 정부가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예, 발표를 했다는 속보 전하면서 저는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박경호님,
태국 코치 겨우 25살이더라고요. 그의 희생이 아이들을 살린 겁니다. 안정현님. 어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양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 코치가 정말 어른답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남의 나라 태국 소식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태국 소년들 18일 만에 동굴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어젯밤 탈출했습니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분이 계세요. 그곳에 사는 교민 한 분의 생생한 이야기 잠시 후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짧은 토론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던 손흥민 선수, 문선민 선수, 조현우 선수 이런 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좀 해결해주자. 이런 청원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어제 병역에 대한 대안을 하나 내놨는데요. 축구 선수들의 병역 특혜 확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얘기 찬반 들으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도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제가 2부 들어오기 전에요. 어제 인터뷰했던 아시아나 승무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여승무원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저희 김효진 PD한테 왔답니다. 이거 왔다는 것까지 듣고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듣고 막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떤 문자가 온 건지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9시경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8일 만에 동굴에 갇혔던 소년 13명이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국 땅 소년들 뉴스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이들의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없이 18일을 버텨냈던 이 야생 멧돼지 축구단,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준 이 소식 우리도 함께 오늘 아침 누려보죠. 구조 과정에서 그 동굴까지 직접 다녀오신 분이세요. 태국 치앙라이에 살고 계시는 교민 권영진 씨 연결합니다. 권영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들은 그 노래가 뭐예요? 무슨 노래예요? 그 태국 친구들이 이제 기쁠 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내용이 우리는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태국을 발전시켜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와! 하고 마지막 그 코치가 구조될 때 권 선생님도 같이 소리 지르셨죠? 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네.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구조 현장? 거의 그렇죠. 이 태국 사람들 여기는 뭐 치앙라이 현지이기 때문에 그 치앙라이 분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온 태국 사람들이 모두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죠. 이게 태국의 자존심이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태국의 자존심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구조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태국의 자존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켜냈다. 물론 구조대원 한 명이 중간에 안타깝게 숨지긴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네, 어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를 지켜냈다. 이런 자존심. 그래요. 네. 뭐 현지 분위기는 그야말로 그냥 뭐 축제, 감동 이런 분위기겠네요. 정말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고요. 그 7월 2일 날, 그러니까 여기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날 이제 생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렇죠. 그날도 굉장히 기뻐했었고, 그리고 8일부터 구조가 시작되면서 3일 내내 아주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제 CNN 이런 거 통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뭐 이렇게 막 외치는 말이 있던데, 외치는. 뒷자이라는 거는 태국말로 기쁘다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뒷자이? 예, 뒷자이. 뒷자이. 네. 뒷자이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뿜자이가 이 자존심, 자긍심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뒷자이와 뿜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뒷자이, 뿜자이 이러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곳. 소년들 상태는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현재 태국 구조본부하고 그 태국 네이비실 발표가 굉장히 상당히 신중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태국 네이비실 발표를 보면은 예. 그 아이들 스스로 앉고 일어서거나 행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천만다행입니다. 또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을 자꾸 요구를 한다 이렇게 그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코치예요. 25살의 에카폰 코치. 네, 맞습니다. 그분은 뭐 지금 태국에서 엄청난 영웅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구조본부에서는 이 구조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일 날 처음 그 4명 중에 코치가 먼저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누가 구조됐는지 신원을 안 밝혔어요? 전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조본부장이었던 이 나롱삭 전 치앙라이 주지사의 정책이었어요. 아까 뭔가 그러니까 혼선을 막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구조를 하고 나중에 구조를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 간에 어떤 또 잡음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몰라서 그거를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발표를 최종적으로 미룬 거죠. 하긴 그 주변도 아예 통제가 그렇게 심했다면서요. 언론들도 못 들어가게 펜스 쳐놓고. 그 7월 5일 날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가족분들은 별도 공간에 그 수용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었고 현지 언론들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신중하게 구조 작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죠. 그렇죠. 관리해 가면서 구조를 마친 거예요. 전 참 이거 그렇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언론 통제가 필요했던 거죠. 자, 다시 에카폰 코치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 코치가 없었으면 아이들은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코치가 지혜롭게 코치를 해서 그야말로 동굴 생활을 코치해서 아이들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구조가 된 거다. 칭찬이 대단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마지막으로 이 코치가 구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8일하고 9일 날 먼저 그 구조가 되었던 8명의 아이들이 이제 증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말하기를 코치는 전혀 그 간식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세상에. 그리고 명상 시간을 주고 그리고 생존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코치 안내를 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보살펴줬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그러니까 9일 동안을 전혀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아이들 증언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조되는 순간에도 너희들 다 먼저 나가라.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 의사는 사실 에카폰 코치를 먼저 이제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본인이 끝까지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가 제일 좋지 않아서 그랬나 보죠? 아무래도 뭐 먹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니다. 애들 다 나가는 거 보고 나는 나가겠다. 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아이들 부모한테 그 편지를 써서 자필로 그 전달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치가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편지가.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참 감동적인 코치. 이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무사히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그 헐리우드에서도 영화 제작자들이 가 있고. 네네. 그 맞아요? 네, 그 소식도 들었는데요. 할리우드에서 이미 그 태국으로 와 있다고 관계자가 영화 찍으려고. 네. 아이고.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이 아이들을 초청했다면서 이제 축구 다니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와. 네. 그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피파 회장이 월드컵 결승전에 초대를 하겠다. 맞아요. 그랬었어요. 했는데 결승전이 불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는 격리 수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산된 것 같고 그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람 정도도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네. 막 기쁘다가 또 네. 우리의 아이들 생각도 나서 좀 울컥하고 그래요. 우리 세월호에서 예. 그런 리더가 있었다면 가만히 네. 있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 생각이 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현지 교민분들 모두가 저희가 그 교민분들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 카톡,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래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부러운 생각이 네. 들고, 네. 만감이 교차하는 아침이네요, 권영진 선생님. 일단은 아이들이 전부 다 무사하게 구조가 됐으니까. 예. 수고해주신 모든 구조대원분들하고. 예. 자원봉사자들 분들, 제일 수고하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코치겠죠. 그렇죠. 네, 정말 너무나 다들 감사드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있긴 하지만 이 결승전 돌아오는 월요일 그 경기 그 병원에서 다들 꼭 지켜보도록 TV 좀 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TV 시청을 원하고 있는데 예. 아이들 시력보호를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그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그래요?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한 이틀 정도만 예.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아마 결승전은 충분히 관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TV로도 시청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요즘 안 좋은 뉴스가 세계 곳곳에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 기분 좋은 뭉클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권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민들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한국 모든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자국 아이들도 아닌데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고 또 같이 기뻐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구조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 전하면서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태국 그 치앙라이에 사시는 교민이세요. 현장도 다녀오신 분 권영진 씨 만나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태국의 축구 소년단이 구조돼서 기쁜데 우리 지금부터 할 얘기는 조금 다른 축구 얘기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요. 이제 러시아 월드컵은 결승전 한 게임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돌아왔습니다. 16강 진출은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참 잘 뛰었죠. 그러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축구와 관련된 청원이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문선민 이런 선수들의 병역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런 청원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논쟁이 아니죠.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병역 혜택을 주자. 이런 주장과 아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맞부딪혀 온 건데요. 어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을 주자? 말자? 준다면 어떤 식이 가능한가? 오늘 논의를 좀 해보죠. 먼저 병역 특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운동선수만을 위한 병역 혜택은 안 된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스포츠니어스의 김현회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최동호 평론가님. 예. 지금까지 축구 선수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야지만 면제받았던 거죠. 예. 축구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운동 선수들에 해당되는 병역 특례 기준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게. 예. 근데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죠. 예. 손흥민 선수 50m 달려가서 두 번째 골 넣었고요.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골, 또 이 독일전 승리,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손흥민 선수 이었기에 이제 가능한 골이었다라고 보고요. 자,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뛰어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월드컵에서 우리가 뭐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GDP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쁜 겁니까?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독일전 승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국민 통합, 우리가 갖게 되는 자신감, 바로 이런 것들은 손흥민 선수가 병역 의무를 다 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한창 나이일 때 더 잘 뛸 수 있도록 병역 특례를 주자. 아니면은 이 병역 의무 이행의 시기를 연기해 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병역을 부과하자. 뭐 이런 주장이죠. 이 선수들이요,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길도 많이 막힌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 스타로 떴잖아요. 골키퍼, 예. 그 조현우 선수 에이전트에게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외국에서. 그때마다 조현우 선수 에이전트 첫 마디가 아직 군대 안 갔어.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한창 뛰어야 될 선수들을 좀 뛰게 해주자. 선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하는 일도 크다. 김현애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하는데, 지금도 선수들은 뭐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정도면?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현재 뭐 국군체육부대, 뭐 상무라고 하죠. 그 부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도 뭐 이제 뭐 축구와 뭐 야구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정도면 선수들이 이제 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국민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위 선양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뭐 국위가 선양되고 이제 국민이 통합되고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올림픽에서 뭐 쿠바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나라가 메달을 정말 많이 따는데, 쿠바가 메달을 많이 딴다고 해서 뭐 쿠바에 막 국격이 올라간다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느끼진 않잖아요. 네, 뭐 지금은 뭐 올림픽 메달로 우리가 우리의 뭐 국격을 올리는 그런 뭐 수준의 뭐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뭐 혜택만으로도 좀 충분히 선수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처럼 운동 하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환호성 지르고 이런 때는 좀 지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국민 통합이라던가 우리가 국위 선양으로 따진다면, 뭐 손흥민 선수의 뭐 병역 혜택도 좋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방탄소년단도 어떻게 보면은 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병역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운동선수만? 네, 좀 형평성에서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호 평론가님? 그 국위 선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국위 선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국민 통합, 또 우리들이 갖게 되는 자부심을 얘기했거든요. 이미 우리가 88년 서울 올림픽 때서부터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얘기를 해왔는데, 이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 우리가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위 선양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국위 선양 이외에 국민 통합과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갖게 되는 자부심, 뭐 이런 효과가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크다라고 보는데, 방탄소년단은 어떠냐라고 아까 김현애 기자는 말씀하셨어요. 아이돌, 이 K-팝 병역 스타. 특례에 스포츠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기술 분야도 있고 연구 요원들도 있고 체육 요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병역 특례 스포츠 선수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또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우수하고 뭐 국가의 병역 의무가 아닌 연구나 스포츠 활동, 또 예술 활동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스포츠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같은 뭐 K-팝 스타한테도 주는 것도 찬성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다만 그들에게 안 준다고 축구 선수, 운동 선수도 주지 말자 이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들이 만약에 이제 병역법에서 정한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방탄소년단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넓힌다면 어떻게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평론가님. 제가 이 넓힌다는 얘기는 그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주자, 더 많은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게 해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병역법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단체로 뛰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이미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실력이 미달하거나 부상 선수인데도 선발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국위 선양과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병역법에서 이 병역 특례 정할 때에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73년에 맨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는 기준이 그냥 해외에서 국위 선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7개 대회로 바뀌었다가 다시 5개 대회로 바뀌었다가 90년도에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으로 줄어든 겁니다. 조금만 짧게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이 얼마나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윈블던이나 아니면 메이저리그나 유럽축구 같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이 시대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현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상당 부분 동의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올림픽과 너무 아시안 게임 이제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 게임은 뭐 금메달만 혜택을 주는 것 자체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부분대로 뭐 윈블던이라던가 뭐 메이저리그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기준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좀 종목별로 형평성에 또 문제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지난번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병역 특례로 이제 4강에 간 선수들한테 이제 병역 혜택을 줬는데 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기쁜 일이어서 아무도 뭐 이렇게 크게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월드컵 그 축구라는 거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그 준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다른 운동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떤 종목은 뭐 좀 우리가 뭐 이 종목은 인기가 많고 이 종목은 좀 위상이 높다 보니까 세계 선수권이어도 이제 그 혜택을 주자라고 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아까 방탄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면 혜택 주자면 도대체 어디까지 줄 거냐. 이 문제가 계속 걸리게 된다. 축구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축구 분야를 좀 많이 다루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축구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좀 특혜를 입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청취자 의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696님, 국가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축구 선수들, 축구도 나라를 위하는 기입니다. 병역 특례 확대 찬성합니다. 반면에 0579님은 축구로 인한 국민 통합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그거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죠. 하시면서 아니 왜 축구 선수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 어떤 쪽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 집계 가능합니까? 밖에서 집계를 좀 대충이라도 해주시고요. 어제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사실은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입대 시기를 좀 조정하자. 입대 시기를. 이분의 얘기는 지금 상무팀이 이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잘 뛰는 선수들 뽑다 보면 만 27세가 주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만 23세 이하 선수들을 좀 뽑아달라. 그래서 일찌감치 축구 선수들이 뛰고 나서 병역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입대 시기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예. 이제 그 이전에는 주로 30세 이후에 입대할 수 있도록 좀 연기해달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 정몽규 회장은 그 반대로 좀 더 일찍, 그러니까 23세 이하에 일찌감치 병역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대 시기를 조정하다 이런 의견인데, 23세 이하 조기 입대가 어느 정도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봐서 해외 진출 또는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수들에게 병역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성기에 뛸 수 있게 해주고 입영 시기를 연기해 주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병역 면제가 아니라 입대 시기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30세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수가 골라서 입대할 수 있도록 40이 됐든 37세가 됐든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안은 사실 조중현 회장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그때 잘 안 됐잖아요. 예. 요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입대 시기 조정이니까 병역을 아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이제 전성기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입대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자. 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들의 활약으로 얻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면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김현애 기자님, 입대 시기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자. 혹은 조중현 회장의 안처럼 아예 23세 이하 선수들을 상무에서 뽑아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말한 23세 이하로 이제 입대 시기를 좀 이르게 조정하는 부분은 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선수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무대에 갔다가 이제 좀 어린 나이다 보니까 경쟁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경기를 많이 못 나가다가 이제 좀 기량이 만개해서 주전으로 뛸만 하면 군대에 가야 되는 딱 그런 시기에 겹치거든요. 상무는 그래서 또 좋은 선수 뽑기 마련이니까 그때 한 27세 정도 되는 선수를 뽑아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무도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무에 가는 선수들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수들만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경쟁률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좀 이제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단체 생활이 그래도 좀 익숙할 때 좀 어린 나이에 가는 게 선수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선수들이 이제 조금 어린 나이에 기량을 피워서 경기에 나가고 하다가 이제 더 많이 기량이 성장해서 딱 전성기 때 해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가 좀 충분히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정몽규 회장 안 오케이다. 그러면 아예 미루자. 골라서 갈 수 있어. 35, 40에 갈 수 있게도 해주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큰 운동선수한테만 주는 특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도 다 20대 그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40에 이제 그 군대를 가게 해주는 것 자체로는 저는 좀 큰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J3 리그, 이제 3부 리그에 23세 이하의 이제 그 청소년 대표팀, 이제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아예 단체로 뛰는 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상주라던가 경찰 축구단을 좀 운영을 하면 우리가 좀 그 어린 선수들의 그 청소년 대표팀의 조직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에 가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참 오래된 논란인데, 오래된 논쟁인데 어제 정몽규 회장의 발언으로 또 한 번 불이 지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오늘 한번 이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봤는데 지금까지 온 문자만으로는 병역 특혜 확대 반대하는 분들이 70% 정도로 좀 많으세요. 뉴스쇼 문자는 좀 계속 받아보기로 하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스포츠니어스의 김현회 기자였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함께 내려주시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어른은 아이를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태국과 비교돼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웃음을 지게 하는지 정말 어제 그 기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슬픔을 느낍니다. 기쁨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묘한 날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뭉클한 오늘 인사말. 이제는 아예 제가 안녕하세요 해놓고 기다려요. 뭐가 나오나 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항상 오면 뭔가를 쓰고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컨닝을 자꾸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역시 또 뭔가 이런 걸 준비해 오시네요. 사실 왜곡하지 마십시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갈비뼈는 좀 괜찮으세요? 뭐 그건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 3주에서 4주 남았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네? 아유, 왜 이러세요 도대체 아침부터. 아시아나 아니에요.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님을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두 분이. 새빨간 장미를. 제가 이 얘기를 이택수 대표님한테 하니까 이택수 대표님 눈이 정말 동그래지시던데. 너무 오글거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백 변호사님도 동그래지시네요. 이제 아시아나의 승무원 교육생들이 회장님이 오시면 이런 멘트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 인터뷰를 들으셨어요 혹시? 그 네. 인터뷰? 그렇죠. 뭐 그 관련된 방송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셨죠. 저희 인터뷰 가지고 방송들이 많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승무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갑자기 막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말하기 힘든 내용이죠. 말하기 힘든 내용이죠. 저희가 대신해드릴까요? 두 번째 승무원분이 어떤 증언을 하셨냐면 음식을 그 뜨거운 호일에 싸서 굽잖아요 오븐에. 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를 장갑을 못 끼게 하고 왜요? 네. 서비스에 대한 이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의미 장갑 못 끼게 한다. 그래서 지문이 다 사라졌다는 증언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출입국 심사 자동 출입국 심사 있잖아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문이 사라져서. 승무원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이것도 되게 논란이 돼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뜨거운 거를 손으로 들면은 왜 예의가 저한테 있는 거고. 제가 대하는 제가 아시아나는 다니고 아니 그거 아니니까. 뜨거운 거를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들으면은 뭐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 보고 한번 해보라 그래요 진짜. 그런 거 시킨 사람들은.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오늘 아침에 저희 섭외를 한 김효진 PD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 승무원 분이 익명의 승무원 분이 어제부터요 아시아나에서 장갑을 지급하기 시작했답니다. 참네요. 이 장갑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지금 저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이 변화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분이 저희 PD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방송이 뭐 아시아나 승무원분들의 손을 보호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보람을 느끼는. 아니 아시아나 항공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고소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손 뜨거운 아니 이거 정말 제가 너무 과격한데. 아니, 감동 뉴스 전하는데 거기서 고소하세요. 왜 감동 뉴스 아니 하루 아침에 방송에서 한마디 나갔다고 그걸 바꿀 정도의 서비스 정책인데 그 전에는 왜 그분들의 손이나 그분들의 힘든 거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변호 담당하시겠어요, 노 변호사님? 당연히 저한테 오지도 않겠지만 오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게 황당무계하고요. 아까 새빨간 장미 같은 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가슴이 막 너무 그거. 가슴이 저는 그때 듯한. 더 황당했던 건 교관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정말 교관이 눈물을 먼저 흘리고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가 있었는데 그때가 쫓아오더라. 이런 얘기 듣고 왜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아니 그래서 정말 회사는 그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는데 헌법을 찾아봤어요. 헌법에 그 조항 자체가 그대로는 없어요. 오늘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재판정에서 아시아나 얘기를 해야 됐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해야 드는데. 됩니다, 진짜. 자 일단 아시아나 상황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재판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재판정도 두 분이 굉장히 뜨겁게 붙으셔야 될 주제예요. 오늘 재판정.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더 관심 있게 들으셔야 할 판결. 찜통 더위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아이가 식물인간 됐습니다. 그 아이 기억하시죠?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이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폐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주제 먼저 외치겠습니다. 찜통버스 사건의 유치원
폐쇄가 마땅하다. 아니다. 유치원을 폐쇄할 이유까지는 없다.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2016년 7월 29일 날 그 유치원 원생이었던 당시 4살짜리 그 비군이 통학버스 안에서 탑승한 8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는데 당시 이 아이는 실내 온도가 42도에 이르는 버스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 때문에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까지도 2년 동안 뚜렷한 의식이 없는 채 식물인간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이 아동 안전관리 의무와 유치원 생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그리고 이 유치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유치원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유치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1심에서는 그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폐쇄가 맞다. 그런데 2심에서 다르게 지금 결정이 난 거죠. 어떻게 났어요, 백 변호사님? 일단 그 유치원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이 유치원의 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에서는 폐쇄가 맞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폐쇄 결정은 부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인솔교사하고 운전기사가 잘못했죠. 엄청나게 잘못해서 한 아이가 정말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고의로 방치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의는 그러니까 학대 행위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로 방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과실이긴 하지만 고의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을 원장이 지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폐쇄하면 사실 이분들도 문제지만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꾸리고 있는 유치원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폐쇄까지 갈 정도 사안은 아니다는 게 2심의 판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의견 저희가 임의로 나눠봤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폐쇄했어야 되는 게 맞다. 1심의 마땅하다. 판단과 이 광주시 교육청의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폐쇄, 유죄 뭐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감정적으로는 폐쇄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다른 누군가의 사실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폐쇄 결정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당, 위법, 무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보내시면 100변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놨습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쭐게요. 아니 지금 아이가 식물인간이 됐다면서요. 그것도 42도 찜통 버스에다가 애를 남겨놨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8시간이나 방치. 그럼 이 유치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운전기사가 유치원 방학 때였어요. 방학 때 데리고 와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인솔교사가 아이들의 머리 숫자를 하나씩 세서 등원 여부를 다 확인해야 됐었는데 이 한 아이가 아마 차에서 잠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잘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2명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교육법을 한번 살펴보면 유치원의 폐쇄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선 이 규정 가지고 지금 폐쇄 결정을 했던 건데,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예요. 근데 이 아동학대는 고의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기사가 이 아이 그냥 찜통버스에 그냥 저기 있으라고 일부러 내버려 둬야지. 벌을 주듯이 일부러 뒀다거나 그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인솔교사가 그랬다면 그건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둘도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처벌받은 건 누구예요? 인솔교사하고 운전기사는 처벌을 받죠. 담임교사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유치원 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원장님은 뭐 했어요? 원장님은 지금 방학 때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 출석 여부 같은 것도 전화해서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원장이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은 없었어요. 전화를 사실. 해서 체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나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그렇군요. 그날이 이제 휴원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원장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집에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만 등원하는 그런 걸로 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인터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노 변호사님.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아주 스리슬쩍 넘어가신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유아교육법 32조에 그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폐쇄다 이거거든요. 고의 말고 중대라는 말이 하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여기는 고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중대한 과실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유치원은 사실은 폐쇄되는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고의 and 중대예요. 고의 or 중대예요. 오어예요. 네,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뭐 이때가 노는 날이었고 뭐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왔으면 그 유치원에서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또 어른은 아이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치원은 전적으로 원장의 전부 다 통솔하에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인솔교사가 왜 있습니까? 그 버스에 탔던 아이들을 제대로 인솔을 하고 내려줄 때 그 버스에 남은 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인솔교사의 의무죠. 그렇죠. 버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겠죠. 통학버스 운전하는 기사니까. 담임교사는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내 아이니까. 왔나 안 왔나. 문제는 담임교사 선생님이 출석부에 출석한 걸로 체크한 거예요. 애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인솔교사도 당연히 뒤를 한 번만 돌아봤으면 되는데 안 돌아봤어요. 운전기사 마찬가지고. 물론 그분들 고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인의 과실을 넘어선 유치원 전체의 과실이다. 이 분들을 누가 지금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유치원의 원장이 사실 관리해요. 저는 원장이 형사처벌 안 받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유치원 원장이 왜 책임에서 다 벗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전화 체크는 했다. 휴가 중이었지만. 전화 체크해서 어떻게 했대요? 답이 뭐라고 왔대요? 출석까지는 체크를 안 했고 전반적인 운영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운영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가 됐다라고 지금 대답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관리가 제대로 한 거예요? 지금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격앙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대한 과실하고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기는 중대한 과실로 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제 폐쇄 결정이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폐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진 걸 중대한 과실로 방치했다라는 걸로 이제 이 폐쇄 결정이 되는 건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도 지금 유치원에서 인솔교사, 담임교사, 운전기사를 감싸거나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 얘기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처벌 받았고 뭐 지금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행동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 이 원장은 그 당일날 출석 여부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직 유치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했죠. 근데 그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믿어야지 먹으면 그걸 어떻게 다시 확인을 합니까? 일단 이제 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원장도 역시 당시에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원장이 그 사고와 관련해서 무언가 책임을 질 것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유치원에 이제는 조금 숫자가 줄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유치원을 못 보내겠다고 생각했던 학부모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20명 정도의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요. 20명. 네, 이 만약에 유치원이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 이 지금 유치원생들이 또 어디 옮길 때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심지어 다른 학부모님들 이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유치원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유치원을 했던 분인데 말아달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 피해 아이의 부모님도 인가 취소 결정, 이 폐쇄 결정까지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같이 낸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 얘기들을 지금 청취자들이 많이 보내주시네요. 전난수님, 관계자를 처벌하는 건 맞지만 유치원 폐쇄까지는 아닙니다. 20명이 또 더 다니고 있대요. 20명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금 다 다니고 있는 거여서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견들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4171님은 운전기사와 담임교사, 인솔교사가 처벌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장은 당연히 유죄다. 유치원 문 닫는 게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처벌 아니냐. 이런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1심에서 왜 폐쇄가 맞다라고 판단했냐면요. 이런 그 인솔교사, 버스 운전기사, 담임교사 등이 그런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준수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중상해를 입게 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하지 않았다. 첫 번째. 또 하나는 교원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속이고 이걸 받았다.
또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학급수를 증설하고 체육장을 교실과 보건실로 바꿔 사용했다.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 자문 없이 했다. 유치원 운영 자금을 유용해서 재무회계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법 운영에 대한 다른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들어있다. 전반적인 관리 의무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폐쇄 결정의 그 취지였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원장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로지 교사나 기사나 이런 사람들만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무단학급 증설, 시설 변경, 교원 처우 개선비, 부정수급 같은 걸로만 유치원의 폐쇄 결정이 났을까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에다가 지금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폐쇄해야 된다고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 사고가 없이 지금 그런 것만 가지고는 유치원 폐쇄 결정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라면 이게 이제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번 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그냥 이런 유치원은 없어져야 되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보호해야 될 그런 가치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좀 냉철하게 보자. 이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급을 무단으로 증설했고 시설 변경을 한 것 때문에 만약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건축자재 잘못 써서 화재가 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단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번 사고는 인과관계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분의 문자 하나 볼게요. 이분은요. 대안을 하나 주셨어요. 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원장만 바꾸도록 하는 이런 조치는 어떠냐. 법적으로 어때요? 그거는 원장이 그 유치원을 이제 어찌 보면 소유하는 개념인데 그 소유권을 그냥 막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운영을 못하게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 그 유치원을 노 변호사님한테 넘겨드려야 돼요.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주고. 그거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사립이면 그건 쉽지 않죠. 그렇군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백 변호사님이 건물에 자재를 잘못 써가지고 망가졌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셨는데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직접 다루고 보호하는 사람들인데. 자, 여기까지 오늘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겠는데 일단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사실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유치원은 폐쇄하는 게 마땅하다 대 폐쇄까지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폐쇄하는 게 맞다. 67%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청취자 황진희 님이 뺏어서 주는 거 아니더라도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하여튼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노 변호사님.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은 또 아시아나 때문에 또 열도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당연히 이게 폐쇄되는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님도 아이들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오늘 또 폐쇄하지 말아야 된다 쪽을 들으셔가지고 사실 한쪽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듣고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드리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뜨거운 주제 같습니다. 특히 자녀 두신 분들은 많이 화가 나셨어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전화 정도 체크가 아니라 더 관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자들. 어린이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